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0%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지은이는 더글러스 캔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블라다스 그리스 캐비시우스 미네소타 대학 칼슨 경영대학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버트런드 러셀, 오스카 와일드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인간이 이성의 동물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 대부분은 동전의 다른 한쪽인 이성의 동물에서 동물 부분을 간과했다. 이 책은 바로 이 동물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자아만이 담겨 있는 듯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정신에는 진화적 목표도 제각각이고 우선순위도 제각각인 여러 개의 부분 자아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여러 개로 나뉜 정신으로 인해 우리는 자주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깊숙한 진화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성적인 선택을 내린다. 1962년 9월 28일 마틴 루터 킹 2세는 엘라베마주 버밍엄에 있는 한 대강당 연단에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무대로 올라가더니 킹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 인권운동 지도자가 쓰러진 후에도 남자는 계속해서 주먹을 날렸다. 킹은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주장해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을 폭행한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자신을 지키려고 허겁지겁 뛰어온 사람들에게 킹은 부탁했다. 그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킹이 도덕 원칙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지키는지 보여준 여러 사건 중 하나다. 침례교 목사로 부임한 후 킹 목사는 예의, 진정성, 미덕의 이상을 실현하고 알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하지만 킹의 흔들림 없는 도덕 원칙 고수도 혼외 정사 문제에서만은 예외였다. 이 종교 지도자는 말 그대로 섹스 중독이었다. 킹은 아이가 넷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과 오랫동안 혼외 정사를 유지했으며 출장을 다니는 틈틈이 다른 여성들과 짧은 외도를 즐겼다. 킹은 이런 문란한 성생활에 심하게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섹스 중독을 고칠 정도로 큰 죄책감은 아니었다. 심층의 진화적 차원에서 보면 당신 안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이 자아들은 작은 독재자와도 비슷해서 어떤 자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당신의 우선순위와 선호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현재 어떤 자아가 키를 조종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중 자아의 존재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 정말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간 행동을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의 자아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여러 자아들의 총합이다. 다시 말해, 부분 자아들의 집단이다. 하나의 상황에서는 하나의 부분 자아만 주도권을 잡는다. 현재의 부분 자아가 바로 그 순간의 당신이다. 우리 안에 다양한 부분 자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매번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본 이들은 군중을 따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굉장히 잘 받아들였다. 사자를 본 영양무리가 그러듯 사람들은 위협을 느낀 순간 더 큰 무리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공포 영화를 본 사람들은 튀거나 독특한 제품에는 매력을 덜 느꼈다. 반대로 로맨틱한 영화를 본 사람들은 기호가 완전히 달랐다. 이들은 제품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광고에 매력을 느꼈다. 짝을 찾아 주변을 배회하는 동물들이 그러하듯 사람도 사랑에 빠지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 군중과는 다른 독특함을 원한다. 이 연구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수능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튀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때는 대중의 결정에 순응하고 어떤 때는 혼자 돋보이려는 심리를 가질 수 있다. 이제부터 7개의 부분 자아를 하나씩 만나보자. 1. 자기보호 부분 자아. 자기보호 부분 자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다. 2. 질병회피 부분 자아. 질병회피 부분 자아는 다른 사람의 재채기나 기침소리, 피부 병변, 악취 등의 반응에 활성화된다. 질병회피 부분 자아는 무엇보다도 병원균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안전하기를 원한다. 3. 친해 부분 자아. 친해 부분 자아는 우정을 암시하는 뭔가에 의해 발동된다. 친해 부분 자아는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의 호감을 얻고 친구로서 인정받는 것을 가장 원한다. 4. 지위 부분 자아. 남들에게서 존경받으면 항상 많은 편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동물들은 주로 힘으로 지위를 얻고 유지한다. 인간은 힘이나 무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명성과 타인의 존경을 얻어 지위를 확보한다. 지위 부분자가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과 타인의 무시를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여기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 지위 부분자아는 존경받는 것을 가장 원하며 타인을 존중할 때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5. 짝 획득 부분자아. 제프리 밀러는 저서 연애에서 아무런 사심도 없어 보이는 행동 대다수가 실은 짝으로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쓰고 심지어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짝 획득 부분 자아는 진짜 혹은 가상의 잠재적 짝을 보는 순간 활성화된다. 남자든 여자든 짝 획득 부분 자아는 잠재적 연애 상대에게 훌륭한 짝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둔다. 6. 짝 유지 부분 자아. 인간은 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쓴다. 짝 유지 부분 자아는 장기적 관계에 도움되거나 위협을 가하는 신호가 등장했을 때 활성화된다. 장기적인 로맨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다. 7. 친족 보살핌 부분 자아. 인간의 부모 양쪽이 서로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진화적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둘의 후손에게 도움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 자아는 자신의 아이, 어린 동생들, 사촌, 조카들, 손자, 손녀를 보살펴줘야 한다는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매번 똑같이 행동한다.
하지만 부분 자아의 개념을 대입하면 상황에 따라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그때그때 다른 부분 자아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기보호 부분 자아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평소보다 손실 회피를 훨씬 강하게 보였다. 짝 획득 부분 자아가 운전대를 잡을 때는 손실 회피가 사라지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남자들은 아예 정반대가 되어 손실을 의식하지 않았고 이득의 중요성을 크게 부풀렸다. 젊은 스노보더들은 젊고 예쁜 여성이 묘기를 구경할 때는 조심성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린다. 우리 안에 정말로 여러 사람이 들어있다면 위선이라는 말에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가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양 행세할 때가 있다. 단 하나의 자신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다. 부분자의 개념은 진짜 당신은 하나가 아닌 여럿임을 의미한다. 친구와 있을 때의 당신, 데이트할 때의 당신, 가족과 있을 때의 당신, 승진을 갈망할 때의 당신 말이다. 이 모두가 다 똑같이 진짜 당신이다. 인간의 결정은 겉보기에는 대단히 어리석다. 그러나 표면 아래로 깊숙이 파고들면 인간은 대단히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전통경제학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선택은 결국 이게 내게 무슨 득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합리성을 당연시하는 전통 경제학자들의 기대와 달리 행동 경제학자들은 무수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뇌는 논리적 선택을 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실제 세계의 평범한 우리는 전통 경제학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냉엄한 원칙을 전혀 따르지 못한다. 생물학자들의 가정에 따르면 모든 동물의 뇌는 진화적 성공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실존과 교환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수천 년 동안 발전시킨 근원적 지혜가 담겨 있다. 진화 심리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인류학과 생물학의 연구 결과에 결합한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물은 심층의 진화적 목표 추구에 도움되는 선택을 내리도록 맞춰져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은 중요한 관점이다. 우리의 선택 편향, 오류, 판단 착오의 대다수는 설계상 결함이 아니라 설계상 특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이 온라인 쇼핑으로 옷을 고르고 있다. 만약 이 여성이 생리적으로 가임 확률이 높을 때라면 평소와 다른 옷을 고를 확률이 높아질까? 배란기인 피험자들과 비배란기인 피험자들 모두 가상의 쇼핑 사이트에서 마음껏 온라인 쇼핑을 즐겼다. 사실 이 상품들은 전략적으로 선별된 제품들이었다. 상품의 절반은 섹시하고 야한 스타일이었으며 나머지는 얌전하고 점잖은 것들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은 자신이 배란기인지 아닌지 몰랐다. 하지만 가임기인 여성들은 짧은 스커트, 하이힐, 살이 많이 비치는 블라우스 등 더 섹시하고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을 골랐다. 심지어 배란기는 여성들이 옷을 걸치고 있지 않을 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댄서들이 임신 확률이 가장 낮을 때 5시간 동안 춤을 추고 받는 팁은 평균 $185였다. 하지만 배란기일 때는 거의 2배인 $335를 받았다. 연구진은 배란 때문에 이 댄서들이 잠재의식적으로 더 섹시하게 행동했다고 추측했다.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시기에는 더 대담해지고 남자에게 유혹의 눈짓도 많이 보낸다. 남자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생식 기회가 높아질 것 같을 때 더 위험한 선택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에 있는 스노보드 공원에서 심리학자인 리처드 로네이와 윌리엄 본 히펠은 96명의 젊은 남자들에게 $20를 주면서 스노보드를 타고 기교를 보여달라고 했다. 촬영 중반쯤 18살 정도로 보이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이 공원에 등장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옆에서 바라보자 스노보더들은 기술을 몇 번 더 선보였고 연구자들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타액 샘플도 기꺼이 제공했다. 미인이 옆에 있을 때 젊은 스노보더들은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내던졌다. 그들은 위험한 기술을 선보이다가 크게 넘어지기도 했지만 정말로 감탄할 만한 대담하고 어려운 기술도 많이 성공시켰다. 옆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지켜보고 있을 때 스노보더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저절로 올라갔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위험한 기교를 많이 선보인 이들은 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이들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배란기 여성의 티셔츠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만 맡아도 즉시 남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은둔자가 아닌 한 영광스러운 성취든 고통스러운 실패든 대부분의 성패는 어떻게든 타인과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인생은 아슬아슬한 협상의 연속이다. 맥마스터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리사 드브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타인들을 친족관계로 바꾸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참가자는 일면식도 없는 완전한 타인이었다. 드브리는 실험 조건을 약간 바꿔서 1번 참가자의 얼굴을 가지고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2번 참가자의 사진이라며 1번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다. 갑자기 참가자들은 상대를 신뢰하며 돈을 나눌 조건을 완전히 넘겨줬고 그 결과 보상금도 더 많이 탔다. 1번 참가자들은 2번 참가자가 본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유사한 생김새로 만든 가상의 존재임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가족에게 돈을 주듯이 상대에게 흔쾌히 결정권을 넘겨줬다. 드브린의 신뢰게임 연구는 인간이 상대방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뢰와 협력심이 커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 허브 켈러허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CEO로 오랫동안 재직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전에 사우스웨스트에 다녔던 한 직원은 사우스웨스트는 직원이 수천 명이나 되는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식구가 엄청 많은 대가족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항공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하지만 켈러허는 동종 경쟁사들의 CEO들과 다르게 회사 이익 배분에 직원들을 참여시켰다. 가족적 분위기를 키우기 위해 사내 전체와 기내에 흔들리자를 배치했고 직원들에게는 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산업 전체가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을 때도 켈러허는 직원들의 단결에 호소했다. 그는 회사 직원 모두가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누구는 해고하고 누구는 남기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조금씩 임금을 낮추자고 부탁했다. 그 결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단 한 번도 파업을 겪지 않았으며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이자 가장 존경받는 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우스웨스트의 성공 비결은 친족 보살핌 부분자를 활성화해서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었다. 사우스웨스트는 직원 전체를 심리적으로 변형시켜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었다. 잠비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나라다. 그 전에도 잠비아는 2002년에 국가 식량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다. 보통 이 나라의 우기는 11월에 시작해 4월까지 이어지는데 2002년에는 1월 중순에 갑자기 우기가 끝나버렸다. 지난해 가을 수천 에이커에 심은 작물들이 바짝 말라 죽었다. 몇 주 후 미국은 기아로 고통받는 잠비아에 3만 5천 톤의 식량을 보냈다. 국민 전체가 다음 수확까지 버티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문제는 구호 식량 상자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던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문구였다. 분노한 잠비아 국민들은 상자에 손도 대지 않으려 했고 음와나와사 대통령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라며 원조를 거부했다. 최근에 내 친구는 새집에 이사한 첫날 밤에 몸서리치는 일을 경험했다. 식구가 모두 자고 있는데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가 삑삑대며 날카롭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다행히 잘못된 경보였다. 하지만 몇 주 후 친구네 가족은 새벽에 또다시 화재 경보기가 울어대는 소리에 단잠에서 깨야 했다. 이번에도 불은 아니었다. 몇 주 후 다시 경보기가 울렸고 그 뒤에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화재 경보기에 잦은 오작동에 화가 잔뜩 난 친구는 경보기의 감도를 조금 줄여놓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어린 딸이 불쑥 끼어들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불이 났는데도 경보기가 안 울리면 어떡해? 이것이 화재 경보기의 딜레마다. 대다수 사람은 경보기의 감도를 계속 높게 설정해두는 쪽을 선택한다. 가족의 목숨이 안전할 수 있다면 짜증나는 오작동쯤은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화재 경보기 같은 선택 편향을 의도적으로 택하는 이유도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연기 비슷한 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되면 화재 경보기는 집이 떠나갈 듯 경보를 울리든가 침묵을 유지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중요 정보를 다 갖추지 않아도 판단을 내리도록 진화해 왔다. 이처럼 진화적 대가가 큰 오류를 피하려는 선천적 편향을 화재 경보기 원칙이라고 한다. 성능 좋은 화재 경보기처럼 우리의 뇌는 불이 나지 않았어도 경보를 울리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의 몸은 재채기라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 호흡기에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재채기가 나오도록 생리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의 신체 방어는 때늦은 후회보다는 안전을 도모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면역계도 같은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백혈구 세포 군대는 혈류에 병균 비슷한 물체가 떠다닌다고 감지한 순간 전쟁 준비에 들어간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면역계가 자극받아 질병과 맞서 싸우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들의 염증 반응을 측정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다. 피험자들은 아픈 사람들의 사진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도 백혈구 세포가 자극되어 박테리아 감염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의 질병 회피 시스템은 생리학적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진짜 면역계를 총동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물이나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유도한다. 잠비아의 식량 원조 거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었음에도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국제구호대는 유전자 변형식품을 잠비아 대통령이 거부하자 크게 화를 냈다. 보내진 식량은 대다수 미국인이 매일 먹는 식품이었기 때문이다. 잠비아가 식량 원조를 거부한 그 당시 미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프렌치 프라이는 유전자 변형된 감자로 조리한 것이었다. 훗날 밝혀졌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그들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된 감자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프렌치 프라이의 진짜 재료를 안 순간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다. 잠비아가 보인 분노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정상적인 감자만 먹겠다고 주장했다. 농업검사원이 유전자 변형된 감자의 안전성을 표명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다. 질병회피 부분 자아가 주도권을 쥔 순간 인지적 추론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소비자의 거센 항의에 맥도날드는 옛날의 자연적인 감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잠비아 국민들이 유전자 변형식품의 섭취를 거부한 것처럼 미국인들도 변종 프렌치 프라이는 만지지도 않으려 했다. 진화가 우수한 방어를 위해 인간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화재 경보기를 부여했듯이 자연 선택 역시 짝짓기 공격을 행할 수 있도록 편향된 섹스 감지기를 만들어냈다. 남자들은 곧잘 망상에 빠져서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저 여자가 자신과 연애하고 싶어 한다고 착각한다. 즉, 매력적인 여자가 자기 쪽을 여러 번 쳐다보면 저 여자가 나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 짝 획득 부분 자아는 남자의 섹스 감지기 감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해뒀다. 이러한 과민감 설정 탓에 남자들은 자주 판단착오를 범하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이것은 계산된 오류다. 여자의 관심을 끌려는 남자들에게 오경보는 잊지도 않은 성적 관심을 감지한 것이다. 그러나 놓침의 오류를 저지른다는 것은 여자가 실제로 성적 관심을 보이는데도 남자가 이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진화적 시각에서 보면 남자는 섹스의 기회를 못 보고 지나칠 경우 냉담한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보통의 남자에게는 짝짓기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므로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선택이 남자들의 짝 획득 부분 자아를 편향되게 조작해둔 탓에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착각한다. 반대로 여자가 냉담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남자는 여자가 데이트 신청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뒤로 물러설 공산이 크다. 여자는 이러한 성적 과잉 인식 편향을 보이지 않는다.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배란기 동안 여자들은 매력적인 외모와 남성성을 뽐내고 대담하게 구는 남자들에게 더 끌린다. 이 남자들은 누가 봐도 플레이보이다. 그러나 일부 여자들은 핸섬한 돈 후안도 잘만 길들이면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납득시킨다. 몇몇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 선택은 배란기 여성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도록 조종해뒀다. 균형미를 갖춘 외모, 남성성, 사회적 우위는 수컷의 유전자 적합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호르몬이 넘쳐 흐르는 배란기에는 로맨스 소설의 클라이맥스에서나 나올 법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제임스 본드가 기저귀를 갈고 요리하고 아기 목욕을 시키고 심지어 육아 부담도 절반 이상 가져갈 것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섹시한 바람둥이를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과잉 확신 편향에 지배되어 어리석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저지른다. 하지만 이것은 지위 확보를 위한 기회를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현명한 행동일 수도 있다. 업무 실적, 스포츠, 기업의 성공에서 자신감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자신감은 야망, 결단력, 끈기를 높여준다. 자신감이 큰 사람일수록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불확실성에 부딪혔을 때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감은 승진과도 관련이 많다. 자신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더 유능하다고 여겨진다. 리더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면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겉으로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의 정신은 편향에 지배되도록 진화해왔다.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한 오류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진화되었다.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승객 200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하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낄 것이다. 이제는 규모를 조금 늘려 아주 큰 비행기 사고가 났고 승객 600명 모두가 사망했다고 하자 대다수 사람은 이번에도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번 사고보다 3배 더 큰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두 비행기 사고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적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많을 경우 감정적 강도는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큰 수의 역설이라고 한다. 대다수 미국인은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미국군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에 들어간 비용이 10억 달러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면 화를 낸다. 그러나 이 비용이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했을 때 미국인들의 분노가 더 커지지는 않는다. 처음보다 1000배가 넘는 비용이고 실제에 더 가까운 비용일지라도 말이다. 오늘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사는 수렵 채집 부족의 구성원은 50에서 100명 정도다. 오늘날 우리 대다수는 수백만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산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 즉 평소 우리가 상호 행동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여전히 50에서 100명 정도다. 우리 대부분은 몇 년이나 수학 수업을 들었고 1000이라는 수가 100만이 되려면 0이 3개 추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숫자 단위가 커지면 둔해진다. 지나치게 큰 수는 우리의 뇌에서는 진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이것은 인간의 오류와 비이성적 결정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인간은 어차피 동일한 결정이라도 수학적으로 제시된 문제를 다룰 때는 비이성적이고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 갓 부화한 거북들은 빛을 향해 기어가도록 진화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아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깜깜한 해변에서 빛이란 바다 표면에 반사된 달빛과 별빛을 의미했다. 새끼 거북들은 빛을 따라가면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해변의 다른 한쪽에 해안가 주택과 불빛이 현란한 호텔을 짓기 시작하며 문제가 생겨났다. 갓 부화한 바다 거북들은
근처의 가장 환한 불빛을 향했고 결국 도로 한복판으로 직진했던 것이다. 바다거북은 빛이라는 단순한 신호에 따라 선택하며 이런 선택은 거북들의 선조대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바다거북 대대로 진화해온 의사결정 기제는 오늘날 현대 문명의 불빛에 의해 쓸모없게 되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도 이 바다거북들과 비슷하다. 우리의 심층에도 합리적 의사결정 기제가 존재하지만 이 기제는 현대 세계의 특징으로 인해 가끔 눈이 멀어버리곤 한다. 현대의 불빛에 눈이 먼 순간 우리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에 따르면 프로 풋볼 선수의 78%가 평생 한두 번은 파산 법정에 서며 프로야구 선수의 60%는 은퇴 후 5년 내에 파산한다. 2023년 NFL의 최저 연봉은 66만 달러, NBA의 평균 연봉은 무려 800만 달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 힘들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는 의사를 포함해 존경받는 전문가들 상당수가 벌이보다 지출이 많아서 말년에 파산한다고 전한다. 심지어 오랫동안 CNN 방송에서 최고의 인터뷰어로 활약한 레리 킹도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마시멜로 연구가 시험한 것은 만족 지연 능력이었다. 연구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충동성은 나쁜 것이고 만족 지연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만족 지연이 언제나 좋은 것일까? 가끔은 충동적인 행동이 더 현명한 행동일 때도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빠르고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느리다. 느린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기만성형이다. 실제로 남들보다 성장이 느리고 사춘기도 늦게 찾아오며 생물학적 노화도 더 느리게 진행된다. 섹스를 시작하는 시기도 늦으며 섹스를 나누는 사람도 남들보다 적은 편이고 일부 일처 관계를 선호한다. 느린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이를 남들보다 늦게 가지고 적게 가지며 결혼한 후에야 아기를 가진다. 그들과 반대로 빠른 궤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성장이 빠르고 사춘기가 일찍 찾아오며 생물학적 노화 속도도 더 빠르다. 빠른 전략을 추구하는 이들은 성적으로 조숙해서 남보다 이른 나이에 섹스를 시작하고 초년은 물론 말년까지도 남들보다 많은 사람들과 섹스를 나눈다. 섹스를 많이 하는 탓에 그들은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아기를 가진다. 빠른 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과 같이 빠른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끌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빠른 전략가들과 느린 전략가들은 인성적인 특징도 다르다. 느린 전략가들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눈앞의 만족을 뒤로 미루지만 빠른 전략가들은 순간의 기회를 찾아 움직이며 장기적 결과보다는 즉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더 중시한다. 발달 심리학자 브루스 앨리스와 제이 벨스키는 아동기 환경의 두 가지 특징이 생활사 전략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폭력이나 질병이 만연한 위험한 환경에서 자랄수록 생활사 전략의 속도가 빨라진다. 17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가별 사망률은 산모가 아이를 가지는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사망 수준, 즉 죽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여성들의 첫 출산 나이도 빨랐다. 둘째, 들쑥날쑥한 성장 환경이다. 환경 변화에는 잦은 이사, 불규칙한 수입, 집에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는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버지가 없거나 집을 자주 비우는 가정의 소녀들은 아버지가 꾸준하게 집을 지키는 아이들에 비해 사춘기를 일찍 시작하며 초경도 9개월이나 빠르다. 빠른 초경은 빠른 생활사 전략의 뚜렷한 표식이다. 이와 비슷하게 영유아 시절에 엄마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도 때이른 사춘기와 관련이 있다. 조사 결과 취학 전 나이일 때 변화가 심한 생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어른이 되어 더 많은 사람과 섹스하고 더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범법 행동을 많이 하고 범죄 기록도 더 많아지게 되는 가장 강력한 예측 지표였다. 폭력을 피할 방법이 극히 적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자란다면 오늘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누리는 태도가 진화적 적응이 될 수도 있다.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MC 해머, 마이크 타이슨, 레리 킹은 모두 위험이 많은 빈민가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거나 일찍 죽었기 때문에 편모 밑에서 자랐으며 필요한 것은 알아서 마련해야 했다. 마이크 타이슨은 13세에 이미 38번의 체포 이력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 이렇듯 가혹하고 변화가 심한 환경은 빠른 전략을 실행하도록 뇌의 계기판을 조정한다. 힘들고 잔인하고 짧은 삶이 예상될 때의 진화적 성공을 위한 적응이다. 진화적 렌즈를 통해 보면 MC 해머, 마이크 타이슨, 레리 킹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물쓰듯 돈을 써댄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들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절제한 삶을 살도록 뇌의 계기판이 맞춰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복권 당첨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불안정한 환경 출신일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가 몇 년도 못 가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다. 반대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은 느린 전략을 실행하도록 뇌의 계기판을 조정한다. 아이들의 만족 지연 능력은 고정돼 있지 않다. 어른들의 생활사 전략이 어린 시절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아이들의 뇌도 상황에 따라 충동성을 조절한다. 전체 생물종을 두루 살펴보면 과시적 행동에 대해 두 가지 일반화를 내릴 수 있다. 첫째, 동물이 색색의 깃털을 자랑스럽게 뽐내거나 화려한 춤을 추거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면 짝짓기 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징조다. 이런 과시적 행동은 짝짓기 철에 늘어난다. 짝짓기 철이 끝나면 노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화려한 깃털이 빠지고 위장용의 칙칙한 깃털이 자라난다. 둘째, 뽐내기 행동을 하는 동물이 을의 수컷이라는 사실이다. 암컷들이 과시적 행동을 하는 수컷을 고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시적 행동은 수컷이 좋은 유전자를 가졌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수컷 정원사 새가 커다란 정자를 짓고 장식하고 유지하는 데 투입할 시간, 에너지, 능력, 자원이 있다면 이것은 그에게 지금까지 잘 살아남도록 이끌어준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다.
암컷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전자를 주변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컷의 유전자와 결합시켜야 바람직한 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과시적 행동은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과 진화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가?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짝을 끌어들이려는 동기가 늘어날수록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자원에 대한 기호도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둘째, 짝을 유혹하려는 동기는 여자보다는 특히 남자의 과시적 소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남자들은 데이트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돈 자랑을 한다. 남자에게 포르쉐는 공작의 깃털이다. 매력적인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데이트를 상상하기만 해도 남자들은 과시적 소비 욕구가 올라간다. 컨커디아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가드 사드가 대학원생 존 봉가스와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는 남자가 포르쉐를 몰 때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 급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물의 왕국에서 이 호르몬은 수컷 공작이 꼬리 깃털을 넓게 펼치거나 정원사 새가 정자 앞에서 뽐내며 걷는 것처럼 수컷이 짝짓기를 위해 행하는 과시 행동과 관련이 있다. 포르쉐를 모으는 남자가 원하는 것은 좋은 아내가 아니라 즐거운 데이트라고 십중팔구 장담할 수 있다. 포르쉐에 돈을 쏟아붓든 순금 변기를 욕실에 설치하든 터무니없는 물건에 돈을 들이는 행동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존재한다. 과시적 소비가 겉으로 허영과 낭비에 불과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행동 저변에는 진화적으로 중요한 행동이 존재할 수 있다. 1980년대에 행해졌고 지금은 전형적 방식으로 자리 잡은 한 연구에서 남자나 여자 실험자는 캠퍼스에서 이성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캠퍼스를 오가는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와 침대로 가시겠어요? 당신이라면 이 뻔뻔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질문받은 여성 100%가 단호하게 싫다고 대답했다. 남자가 매력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제로 남자 실험자가 저와 데이트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여성 응답자의 50%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제안한 부담 없는 섹스에 70%의 남자가 좋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남자들은 데이트보다는 섹스를 나누자는 요청에 더 많이 동의했다. 심지어 꼭 밤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묻는 남자들도 있었다. 싫다고 말한 극소수 남자들도 고마움과 미안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반가운 제안이긴 한데 안 될 것 같네요. 전 약혼자가 있거든요. 여자는 임신하면 생물학적으로 아주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태아를 뱃속에 품고 다녀야 하며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고 출산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한다. 반대로 남자는 단지 하룻밤 섹스를 즐겼을 뿐이라면 다음날 아침 베이컨 몇 조각을 더 챙겨 먹기만 해도 소모된 칼로리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리치 키프와 더그는 미혼 남녀들의 애인 구하기 광고와 전 세계의 실제 결혼 연령을 조사했다.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의 남자들이 20대 초반의 여성을 선호했다. 심지어 15살 소년들마저도 대학 연령의 여자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었다. 나이든 남자들이건 10대 소년들이건 모든 남성이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20대 초반의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서 짝 선택의 폭이 넓은 남자들일수록 젊은 미인에 대한 선호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는 31세, 44세, 54세에 한 번씩 총 3번 결혼했다. 그는 아내들이 20대일 때 그들을 처음 만났고 만나자마자 곧바로 결혼했다. 남자는 신체적 매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음으로 좋은 성격을, 지위와 자원은 가장 마지막에 둔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지위와 자원에 제일 높은 점수를 매겼고 다음으로 좋은 성격을, 그리고 신체적 매력은 제일 꼴찌였다. 세계 모든 곳의 여자들은 남자의 지위와 야망, 자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체적 매력 여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훌륭한 외모를 더 크게 선호하는 편이다. 남자와 달리 여자들은 짝 획득 부분 자아에 지배되어도 조심성을 내던지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에서는 예외다. 여자들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있어서만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여자들은 말년의 심장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리낌 없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다. 피부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꺼이 선탠을 한다. 여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기 위해, 그리고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미국에서만 여성 의류 지출액이 매년 1,000억 달러를 넘는다. 미국 정부 교육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의학의 힘을 빌려 외모를 꾸미는데 매년 110억 달러를 쓰며 이들 고객의 92%가 여성이다. 많은 여성이 감염, 장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기적으로 메스로 몸을 절개해 형태를 바꾼 다음에 봉합한다. 이 모든 행동에는 외형상으로 임신 능력이 높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싶다는 희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사회심리학자 사라 힐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미용비 지출을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 소비라고 생각한다. 불경기의 여자들은 대부분의 제품에는 소비를 줄이지만 미용 제품 소비는 오히려 늘렸다. 힘든 때일수록 여자들로서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1등 신랑감을 유혹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성비가 크게 차이나는 인도에서는 성비가 1% 달라지면 살인율이 5%나 올라간다. 여자가 귀하면 살인율은 급격히 늘어난다. 블라다스의 연구팀이 미국 134개 도시의 성비를 계산했더니 성비, 보유한 신용카드 개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사이에 놀라운 관계가 존재했다. 여성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카드빚과 보유한 카드 개수가 더 많았다. 여자들이 부족하면 남자들은 더 비싼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사고 더 비싼 약혼 반지를 구입한다. 뻐꾸기는 속임수로 동료 새의 적응 성향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득을 챙기는 굉장히 못된 사회적 기생자다. 하지만 기생은 동물의 왕국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사실상 모든 성공한 생명체 주위에는 진화적 성공에 무임승차할 기회를 노리는 거머리, 좀도둑, 밀항자, 사기꾼이 득실된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사기꾼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기생자는 우리 가운데 숨어 부당이득을 챙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어떤 기생자들은 종교 가운,
의원 배지, 빳빳하게 달인 양복으로 겉모습을 치장하고 있다. 매년 사람들이 진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에 쓰는 돈은 수십,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친애의 욕구는 미국 시장에서 휴대전화 산업이 1,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지위의 욕구는 넘쳐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셀프 스토리지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다. 오늘날 이 산업의 시장 규모는 226억 달러에 달한다. 악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는 홈 시큐리티 산업을 290억 달러로 키우는 데 일조했다. 병원균을 피하려는 욕구에 힘입어 우리의 집, 옷, 몸에서 모든 더러운 미생물을 벅벅 씻어내고 닦아낼 때 쓰는 비누와 세제 시장 규모는 2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났다면 700억 달러 결혼 시장이 그 짝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를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친족 보살핌의 욕구는 어리거나 나이든 친족을 보살피는 일에도 추가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자본시장의 거물을 꿈꾸는 회사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우리 회사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에도 우리 회사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두 문제의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하다. 구두 한 켤레당 생산 원가를 계산하고 거기에 별도의 이익을 더한 수치가 구두 가격이다. 하지만 당신 회사의 구두를 신은 순간 남들 눈에 멋져 보이고 사회적 지위를 달성한 사람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구두 한 켤레가 사회적 욕구를 추가로 충족시켜준다고 믿는 순간 소비자들은 앞서와 똑같은 구두일지라도 기꺼이 훨씬 비싼 가격을 치르고 구두를 구입할 것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팔고 싶다면 자사의 구두가 단순한 구두가 아님을 소비자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설득 작업에 성공하면 생산비가 15달러에 불과한 구두에 150달러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진화적 욕구를 적절히 이용하는 회사는 제품의 실제 실용적 기능과 상관없이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여겨지는 제품에 더 비싼 소비자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오늘날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 경쟁 시장 원리로 보석 가격이 결정된다면 다이아몬드 가격은 20에서 30달러 선이 고작일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드비어스의 활약 덕분에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는 이 압축된 석탄 덩어리에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과 유통의 90%를 장악한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희소 상품으로 만들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는 광고 문구는 결혼을 앞둔 수백만 쌍의 커플들에게 두고두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문구는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는 속설을 영속화했다. 여자들이 평생토록 다이아몬드를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든 아주 영리한 슬로건이었다. 다이아몬드를 영원히 보유한다는 인식은 중고 다이아몬드 시장을 차단한다는 목표도 있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거의 대부분 편향에 지배되며 심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이런 편향이나 비이성적이라고 치부되는 행동들이 진화적으로는 오히려 도움되는 것일 수도 있다. 행동경제학 연구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대단히 강력한 편향 한 가지를 드러낸다. 다른 사람들이나 바보 행동을 하지 나 자신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편향이다. 인간이 비이성적이라는 이론은
남들에게나 적용되는 이론이다. 하지만 표면 아래를 깊숙이 파고들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어리석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인간의 선택과 결정은 더 깊숙한 곳에서 진화적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에 의해 이끌린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7개의 부분 자아가 존재한다. 부분 자아들은 나름의 진화적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각자 순서를 지키며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적 결정을 주도한다. 모든 부분 자아는 교활한 기생자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라고 부분 자아를 부추기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외는 없다. 하지만 당신의 부분 자아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직원들의 친족 보살핌 부분 자아를 활성화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을 한다고 느끼게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부분 자아에게 자문을 구하면 우리는 중요한 인생사를 결정해야 할 순간에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현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 인간의 행동을 선조 시절부터 내려온 진화적 근원에 연결할 때 다음 세대 학자들은 과거의 훌륭한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앉아 파노라마처럼 다채롭게 펼쳐지는 인간의 의사결정 풍경을 더 세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은 결국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다. 인간의 선택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시대를 통틀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다. 퍼즐 하나를 해결하면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퍼즐이 등장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과학은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셜록 홈즈처럼 돋보기를 들고 인간 정신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의 이면에 숨은 이유는 아마존의 밀림 부족, 아프리카의 수렵 채집인들, 부와 명성을 사냥하는 맨해튼의 시크한 도시인들의 선택 뒤에 숨은 이유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이런 관련성을 밝히고 거기서 드러나는 신호를 한데 묶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200%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 본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도입니다. 이것은 현상과 사실을 묘사하는 문장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물적 본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라는 것입니다. 붓다는 사람을 한마디로 식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먹는 것과 번식하는 것, 다시 말해 생존과 번식의 욕구 덩어리가 인간이라는 말이죠. 공자는 이것을 4글자로 음식남녀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식색과 같은 말이죠. 이 두 가지 본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차적 본능들이 파생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는 그러한 본능적 성향을 7가지로 구분하는데 자기보호, 질병회피, 친해, 지위, 짝획득, 짝유지, 친족 보살핌입니다. 7가지를 딱 2글자로 줄이면 다시 식색이 됩니다. 제가 배우는 명상에서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의식과 관념들이 하나하나 소자아라고 가르칩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식, 하나하나의 관념들이 작은 나라는 뜻이죠. 오늘 읽은 책에서도 이것을 부분자아라고 묘사하는데 유사한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마치 고정불변의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부분자아 혹은 소자아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뜻과 의지를 가진 의식과 관념과 본능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나라 혹은 하나의 우주라고도 볼 수 있죠. 인간에게는 동물적 본능이 있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더 탁월한 정신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성이라고 하죠. 하지만 인류와 압도적으로 오랜 기간 함께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고 따라서 본능은 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본능에 충실하면 자칫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동물적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인데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동물적 본능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리처드 도킨스 박사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생각났습니다. 서로 일맥상통한 이 두 권의 책은 인간은 무슨 이유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도킨스 박사는 유전자의 존속과 번식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았고 오늘 소개한 책에서는 저자들이 동물적 본능을 꼽았는데 그 동물적 본능의 가장 기본은 식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두 책의 이유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먹고 사는 것과 짝짓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The Rational Animal, 즉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동물적 본능과 이성 둘 다를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본질적인 정체성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나 자신과 타인과 이 세상의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들은 말미에 과학의 목적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고 자신들이 이 책을 쓴 이유도 수수께끼의 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강력한 호기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호기심이 우리를 동물에서 지금의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궁금해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식색을 잇는 세 번째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물을 문자를 써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식색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단지 동물처럼 먹고 살고 번식하는 것만 추구해도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 모르는 것을 끊임없이 알고자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답게 살려면 항상 물음표를 가슴에 품고 궁금해해야 하며 수수께끼의 답을 찾기 위해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궁금한 것이 없고 알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은 정체된 삶을 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참 인간다운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소개한 인간이 되다라는 책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오늘 소개한 이 책도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의 인간다움이 활짝 꽃 피우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